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거셌어요. 딸애는 아침부터 잘도 일어났습니다. 입에 밥도 안 넘어간다고 하더니 새로 지어준 회색 셔츠를 입고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군요. 엄마, 이거 진짜 서울에서도 괜찮아 보일까?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회색 셔츠는 고모가 입던 옷을 염색한 거였거든요. 학교도 못 보내고 일만 시켰지만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은 서울에 가기 싫다고 하더군요. 기차역까지는 마을 버스를 타야 했는데 제가 일부러 일찍 나가자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눈물 보일까 봐요.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도시락은 감자 2개, 그리고 된장에 묻힌 취나물 조금, 비닐로 꼭 묶어두고 아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버스 타는 데까지 걸어가는 동안 그 아이는 자꾸 제 손을 잡더군요. 그때 그 말 아직도 생각납니다. 엄마, 나 돈 많이 벌어서 꼭 예쁜 거 사올게. 그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에 대답하면 눈물이 날까봐 서울역에서 떠나는 기차를 태워 보낸 후 한참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락 하나 들고 말이에요. 그때 제가 울었어야 했는데, 아니, 왜 울지를 못했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냥 가슴이 너무 먹먹했어요. 사실 전날 밤 딸은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뒤척이던 아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진짜 돈 많이 주는데 맞겠지? 서울 가면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지?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17살짜리 아이 입에서 사람답게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딸이 서울로 올라가기 전날 저희 집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고 작은 아들 녀석은 몰래 울고 있더군요. 그 아이랑 제일 많이 싸웠던 동생인데 막상 떠난다니까 장난감 상자를 열어 뭘 하나 꺼내주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심심하면 봐. 그게 작은 만화책 한 권이었어요. 찢어지고 구겨졌지만 그 아이에겐 보물이었던 걸 딸도 알고 있었겠지요. 아무 말 없이 그걸 봤더군요. 그리고 딸애가 신발을 신을 때 그 낡은 고무신을 깨끗이 닦아줬어요. 서울 가는 길에 흙 묻은 신발 신을 순 없잖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깨끗하게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밤새 닦고 꿰매고 기워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 애는 마지막까지 저한테 미안해했어요. 엄마,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마. 나 진짜 금방 자리 잡을 거야. 버스가 오고 아이가 문을 올라탈 때 순간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붙잡으면 다시는 안 보낼 것 같아서요. 그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역 플랫폼에서 아이가 기차에 올라타기 전 창밖으로 고개를 빼고 손을 흔들더군요. 그 얼굴 얼마나 해맑던지 그 웃음이 지금도 제 꿈에 나옵니다. 서울로 떠난 지 보름쯤 지났을까요? 첫 편지가 왔습니다. 겉봉투에 긴말 쓴 귀하라고 또박또박 써진 글씨. 그걸 보는 순간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엄마, 나 잘 있어요. 기숙사 방은 좀 좁지만 따뜻하고 밥도 주고요. 언니들도 다 착해요. 엄마는 밥 잘 챙겨 드세요. 그렇게 적혀 있었지만 전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언니들도 다 착해요. 그 문장이 참 이상하게 걸렸어요. 혹시 같이 방 쓰는 애들 중에 누가 괴롭히는 건 아닐까? 혹시 그 애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걸까? 하지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주 짧은 편지 한 장이 전부였거든요. 딸이 없는 방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가끔 바람이 창문을 두드릴 때면 저도 모르게 아이고 깜짝이야 조심해라 하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 애가 아직 집에 있는 줄 알고 말이죠. 어느 날은 꿈을 꿨습니다. 작은 창이 하나 있는 좁은 방 안에서 딸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더군요. 손에는 바늘과 실이 들려 있었고 창밖엔 눈이 오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눈물로 베개가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전화를 쓸 수도 없었습니다. 서울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는 집은 마을에서 단 2집뿐이었어요. 그나마도 전화를 할 수 있게 된다 해도 공장은 전화 받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괜히 전화를 걸었다가 민폐만 끼칠까봐 참았습니다. 그래도 딸은 그 와중에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용돈을 보내왔습니다. 봉투 안에 접힌 지폐 몇 장, 그리고 언제나 한 줄. 엄마, 이걸로 고기 사 드세요. 참 우습죠. 아이가 보내온 돈, 그걸 받으면 전 꼭 그날 시장에 가서 그 아이가 좋아하던 청국장 두부를 사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어 집에 있는 가족들과 먹었습니다. 잘 먹어야지. 그래야
얘가 돌아왔을 때 엄마가 늙었다는 소리 안 듣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 애를 기다렸습니다. 편지를 받은 날이면 저는 꼭 붓글씨로 답장을 썼습니다. 사실 글씨는 예쁘지 않았지만 딸이 제 글씨를 좋아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공책에 제가 써준 글씨를 따라 쓰며 웃었죠. 엄마 글씨는 예뻐. 왠지 밥 냄새 나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며칠 동안 공책에 시 같은 걸 써보기도 했어요. 이름 석자를 연습하며 딸아이 이름을 반복해서 적었습니다. 편지를 넣은 봉투를 마을 버스에 타고 읍내 우체국까지 데려가면 직원분이 따님한테 또 보내시네요 하며 반갑게 웃어줬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내 아이의 안부를 기억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날은 우체국 앞에서 젊은 남자 하나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혹시 김은정 씨 어머니세요?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이니 그 사람이 쭈뼛대며 말하더군요. 저 같이 일하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같은 공장인데요. 그 아이 일도 잘하고 사람도 참 밝아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펑펑 울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누군가가 내 딸을 좋게 봐준다는 게 그게 그렇게도 고맙더라고요. 편지는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글씨가 흐트러지고 문장이 짧아졌습니다. 엄마, 나 너무 피곤해요. 그래도 언니들이 도와줘서 괜찮아요. 며칠 뒤 또 한 통. 엄마, 손이 좀 아파요. 바늘에 찔렸는데 약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본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피 묻은 손끝을 상상하며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우체국을 100번 들여다봐도 그 아이의 글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어디 아픈 건 아닐까? 혹시 다쳐서 글을 못 쓰는 건 아닐까? 마당에 떨어진 낙엽만 봐도 눈물이 났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빨래를 보며 우리의 겨울옷은 누가 챙겨주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기다리는 사람의 하루는 참 기네요. 시계 소리조차 원망스럽고 창밖에 개 짖는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 애가 서울 간 지 2달,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을회관 앞에 장터가 서는 날이라 저는 고무장화를 신고 두부를 사러 나섰습니다. 두부를 사는 도중 읍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 한 분이 절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서울에 따님 있으시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우리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직원은 말없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노란 종이 봉투, 모서리가 젖어 있었고 글씨는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공장에서 찍힌 서류 한 장과 작게 접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딸아이는 기숙사에서 혼자 나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졌다고 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남은 재봉틀 부품을 옮기다가 계단이 얼어 있었답니다. 머리를 크게 부딪혔고 기절한 채 발견되었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산재 처리 예정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손에 쥐어진 마지막 편지를 펴는 순간 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은 처음으로 월급 받았어요. 다음 주에 쉬는 날 있대요. 그날 꼭 갈게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 편지 날짜는 딸아이가 떠나기 딱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진짜로 저를 보러 오려 했던 겁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울던 그날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말순아, 무슨 일이냐 왜 그래? 그때 저는 우리 은정이 못 온대요. 그 한마디만 겨우 내뱉었습니다. 그 말을 뱉고 나니까 그제야 숨이 터졌고 그 자리에 엎드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은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두부 봉지가 터져 있었고 그걸 다시 주워 담으려다 손이 얼어붙더군요. 아이고, 우리 은정이 손도 이렇게 시렸을까? 그 생각에 다시 눈물이 터졌습니다. 딸이 남긴 마지막 편지는 온통 기쁨으로 가득한 글씨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월급 받았어요. 선생님이랑 언니들이 축하해줬어요. 나 그 돈으로 꼭 엄마 목도리 살 거야. 엄마 목 겨울마다 시려워 보였거든요. 그 목도리 저는 결국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상했습니다. 그 애가 직접 골랐을 연보랏빛 실내 목도리를요. 얼마나 고르고 또 골랐을까? 직원한테 이거 엄마 목에 잘 어울릴까요?
묻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전 그 겨울 내내 목에 아무것도 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주려 했던 그 따뜻함, 받기 전엔 어떤 것도 감히 대신할 수 없어서요.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서울까지 가서 시신을 확인하고 아이의 손을 마지막으로 쥐었습니다. 작고 차갑고 그 손에 굳은 살이 단단히 박여 있더군요. 그 아이가 얼마나 일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그 손 하나가 다 말해주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제 손등이 바람에 시릴 때면 그 아이 손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장롱 속 그 봉투를 꺼내 그 앞에 앉아 조용히 기도합니다. 은정아, 엄마 아직 못 잊었다. 너 없이 사는 게 아직도 너무 어렵다. 그 돈은 쓰지 않을 겁니다. 죽는 날까지 그 아이와 함께 가지고 갈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년 같은 날이면 그 아이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꺼냅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글씨는 군데군데 번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글자를 볼 때면 그 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엄마, 보고 싶어요. 은정이가 떠난 지 이제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세상도 사람도 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얼굴을 보고 문자도 영상도 주고받는 세상인데 그 시절엔 편지 한 통도 손이 다칠까 조심조심 써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떠난 이후 저는 달력을 매년 새로 사지만 항상 12월 13일에는 붉은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날이 오면 혼자 된장국을 끓이고 딸이 좋아하던 청국장을 똑같이 지어 식탁에 올려둡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앉아 기다립니다. 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올 수도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 그날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어느 해 겨울엔 딸이 어릴 적 입던 양털 조끼를 꺼내 입고 그 애가 마지막으로 써준 편지를 옷 안주머니에 넣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편지를 쥐고 있으면 조금은 그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가끔 은정이 또래의 엄마들이 노인정에서 스마트폰으로 손주 사진을 보여줍니다. 얘가 내 손주야. 이번에 수학 경시대회도 나갔다더라. 웃으며 이야기를 듣다가도 전 혼자 조용히 창밖을 봅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은정이는요, 진짜 효녀였어요. 일도 잘하고 편지도 잘 쓰고 엄마 생각을 하루도 빼먹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 아무도 묻지 않으니 꺼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매년 제 안에서 그 애를 꺼냅니다. 봄에는 같이 나물 뜯는 상상을 하고 여름에는 그 애가 시원한 수박을 썰어주는 상상을 하고 가을에는 함께 감을 깎고 겨울에는 그 아이의 목도리를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누군가에게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지금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주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음에 하지 뭐 언젠가는 말해야지. 그런 말이 쌓이면 그 사람은 어느새 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모든 부모님들께 우리 그 아이들 앞에서 조금은 웃어도 괜찮습니다. 가슴은 아프지만 그 아이는 우리에게 늘 좋은 부모였다고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아이에게 좋은 엄마, 아빠로 남아도 괜찮겠지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당신은 이미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난 기억 속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오늘 밤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지혜가 머문 자리였습니다.